이 집에서 나가.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엄마, 나가! 당장!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딸아이가 건네준 서류 위에는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딸이 이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재산을 노린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한다며 올라간 딸이 명절에도 오지 않다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 우리 딸.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42살이 된 딸이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아온 저에게 딸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번엔 당분간 부산에 있으려고요. 정말? 그럼 집에서 같이 살자. 네, 엄마. 그러고 싶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혼자 사는 이 넓은 아파트가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남긴 이 40평 아파트에서 저는 매일 밤 외로움과 싸웠습니다. 수진이는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냉장고 정리할게요. 유통기한 지난 거 너무 많아요. 엄마, 방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엄마, 병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검진 받으셔야죠. 딸의 이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뻤습니다. 예전에 수진이는 집안일에 무관심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고 사업에만 몰두하던 딸이 이렇게 변한 게 신기했습니다. 수진아, 서울 사업은 어떻게 됐어? 아, 그거요? 정리했어요. 이제 부산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래, 돈은 좀 벌었니? 엄마, 그런 거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딸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딸의 행동에서 묘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집 안 곳곳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정리한다며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제가 소중히 보관해둔 서류들이 든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엄마, 이 서류들 뭐예요? 아, 그건 아빠가 남긴 부동산 서류들이야. 부동산이요? 이 집 말고 또 있어요? 응, 해운대에 상가 하나 있고 금정구에 땅이 좀 있지.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와, 엄마 재산이 많으시네요? 뭐, 아빠가 평생 모은 거지. 다 넣어주려고 모은 거야. 엄마.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통장 정리 좀 하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 그럼 넌 어떻게 하는데? 저는 다 한 은행으로 모았어요. 그게 이자도 높고 관리도 편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할까?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통장이랑 도장 좀 주세요. 저는 의심 없이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제 딸인데 뭘 의심하겠습니까? 며칠 후 수진이는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넓지 않아요?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아빠 추억이 있는 집인데. 엄마, 요즘 집값 많이 올랐대요. 이 집 팔면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글쎄, 아직은 생각이 없는데.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딸의 말이 일리 있어 보였습니다. 혼자 살기엔 정말 넓은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우연히 딸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곧 끝나. 엄마 통장은 다 정리했어. 응, 집은 아직이야. 엄마가 팔기 싫다고 하셔서 조금만 더 설득해봐야 해. 상가랑 땅은 내 명의로 넘기는 거 쉬울 것 같아. 엄마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걱정하지 마. 요양원 알아봤어. 거기 보내고 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제 재산을 빼돌리려고? 그것도 제 딸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며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정한 척, 효녀인 척 했던 모든 행동들이 연기였다는 것을, 제 재산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워놨다는 것을, 저는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 몰래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손님, 최근에 계좌 이체 내역이 좀 많으시네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체요? 무슨 이체? 여기 보세요. 지난 한 달간 총 5천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빠져나갔다니. 수신자 이름이 최수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서류들은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네요. 손님께서 직접 하신 거 맞으세요? 은행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모릅니다. 그럼 혹시 사기를 당하신 건 아니신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기? 제 친딸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이 전화 통화에서 말했던 오빠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수진이는 외동딸입니다. 오빠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서랍 속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안내문, 제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그리고 한 남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재산 얼마나 돼? 총 8억 정도. 아파트 5억, 상가 2억, 땅 1억. 빨리 처리해. 우리 사업 자금 필요하잖아. 알아. 이번 주 안에 요양원 동의서 받을게.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수진아 사랑해. 결혼하면 다 내 거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것도 다정하게 구는 것도 모두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평소처럼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리 좀 오세요. 왜? 서류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를 위한 거예요. 요양원 입소 서류예요. 요양원? 네. 엄마,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요양원 가시면 24시간 간호사들이 케어해줘요.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엄마, 제발요. 저도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싫어. 엄마, 왜 그러세요?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건데.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딸인 척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정말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거니? 아니면 내 재산이 갖고 싶은 거니?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 다녀왔어. 내가 내 통장에서 5천만 원 빼간 거 다 알아. 그건 내 방에서 서류들도 다 봤어. 남자친구랑 짜고 내 재산 뺏으려는 계획도 다 알아.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니?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정한 척 했잖아. 다 연기였어, 안 그래? 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니? 어릴 때는 착한 아이였잖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사과나 반성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뭘 아세요? 서울에서 사업하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엄마 재산을 훔치는 거니? 나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거니? 요양원이 뭐가 나빠요? 거기 가시면 편하세요.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수진아. 그리고 어차피 엄마 재산 나중에 제 거잖아요. 제가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딸의 차가운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가. 뭐요? 이 집에서 나가.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엄마. 나가. 당장. 저는 딸을 밀쳐냈습니다. 평생 살면서 딸을 때려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엄마 혼자 어떻게 사는지 두고 봐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와 은행에 신고했습니다. 딸이 불법으로 제 돈을 빼돌린 것, 서류를 위조한 것, 모두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딸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다 해두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함께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래도 친딸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딸이기 전에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고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긴 하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합니다. 요즘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만나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재산은 꼭 법적으로 보호하세요. 제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 들었다고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도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수진이에게서 가끔 문자가 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든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검진도 받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은 나중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배신한 딸이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날 수진이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당한 어머니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의 배신 앞에서 마음 아프지만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한 어머니였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 용기와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스 황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